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몹시 반가워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회사 다닌다며? 이제야 우리 집에 돈 버는 사람이 들어오네.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긴 했어요. 일단 시댁은 부자가 아니었고 어머니가 시집 온 후 몇 년 뒤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 이것저것 굳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도 강했다는데요. 사람이라면 일을 해야 돼. 사지 멀쩡한데 왜 일을 안 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야. 짐승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야 사람 노릇하는 거 아니겠니?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로 어머니는 꾸준히 일을 하셨는데 젊어서 몸 관리를 안 하고 굳은 일을 많이 했었기에 일찌감치 허리가 아파서 60대 초반부터 일을 다닐 수 없었다네요. 그 회사는 월급이 얼마야? 우리 아들 버는 만큼은 버나? 며느리감한테 대놓고 월급부터 묻는 시어머니. 제 입장에서는 엄청 난감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었죠. 엄마는 뭐 그런 걸 물어. 그런 건 친한 친구끼리도 안 묻는 거야. 내가 친구냐?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이제 곧 한 식구인데 그게 뭐 어때서? 식구도 마찬가지야. 나야 엄마가 꼬치꼬치 물어서 월 수입 오픈했지. 대부분은 부모한테도 얘기 안 해. 그냥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 월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셨거든요. 어쨌거나 나름 능력 있는 며느리니까 그렇게만 하세요. 그래? 능력이 많아? 너보다 많이 벌어? 그냥 좀 넘어가요. 남편에겐 형이 한 분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늘 돈 타령하는 걸 듣고 자랐기에 형은 전문대에 들어갔다가 1학년 마치고 자퇴한 후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든 버텨서 졸업만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은근히 좋아했어. 일찍 돈 벌면 좋다고. 아주버님은 몇 년간 남의 가게에서 일하다가 20대 후반에 자기 가게를 차렸고 그때 알바하러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손이 똥서죠. 저희는 결혼하면서 각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기로 약속하고 정확히 5대5로 돈을 모아 제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사실 제 회사랑 남편 회사랑 멀지 않아 둘 다 출퇴근은 쉬웠어요. 그리고 시댁과 형님네는 바로 옆 동네였어요. 결혼식 때 보니까 너희 집은 손님이 엄청 많더라. 축의금 많이 들어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부모님이 아시겠죠. 큰애 때는 너무 급하게 결혼하는 바람에 몇 푼 챙기지도 못했어. 그나마 니들 결혼식 때 제대로 거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하나 더 낳을걸. 어머님의 기준은 뭐든 돈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어렵게 사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매사 돈 타령하는 거는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형님과의 비교였습니다. 두 며느리를 함께 두고 하나부터 10까지 대놓고 비교하셨죠. 쟤 봐라 쟤. 쟤는 25살 때 시집와서 여태 놀고 먹는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집안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그동안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게 열심히 사는 거냐? 한창 팔팔한 나이에 시집와서 집안에만 처박혀 사는 게 열심이야? 집안일이랑 애 낳아 키우는 건 누가 못해? 밖에 나가봐라. 애들 학교랑 학원 보내놓고 돈 벌러 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 신랑은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쟤는 팔자도 좋지. 평생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잖아. 작은 애 봐. 능력이 되니까 늘 당당해 보이잖아. 이때 전 당연히 형님 편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업주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요즘은 애들 키우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전업주부 좋아하네. 말이 좋아 주부지. 솔직히 그거 놀고 먹는 거 양심에 찔리니까 갖다 붙인 거 아니냐. 하여간 요즘엔 말도 잘 지어내. 그네 쟤 맨날 집구석에 퍼져 있으니까 사람이 밝은 기가 없잖니. 얼굴도 늘 울상이고 자세도 축 처지고. 작은 애 봐. 얼마나 생생해 보여. 사람이 일을 해야 밝은 기운이 단련되는 거야. 그때마다 형님은 죄인이라도 된 듯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닌데. 누가 봐도 형님이 훨씬 미인이에요. 피부도 좋으시고 날씬하시고 저는 좀 통통한 편이잖아요. 피부야 당연히 좋지. 집에만 있는데 나빠질 수 있겠어? 그리고 날씬하면 뭐하냐. 뭐래도 태가 안 나는데. 참 불편했어요. 누군가에게 비교당하며 구박받는 것도 힘들지만 반대 입장도 그 못지않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딴에는 최대한 형님 실드를 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좋겠네. 시어머니 사랑 듬뿍 받아서. 좋긴요. 어머니 저러실 때마다 엄청 불편해요. 별꼴이다. 그게 왜 불편해? 칭찬받는 게 불편할 게 뭐 있어? 딱히 칭찬받을 게 없는데 칭찬받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아랫동서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까 늘 궁금했는데 이렇게 잘난 사람이 들어와 버렸네. 그래, 내 몫까지 시어머니 사랑 많이 받아. 물려줄 재산도 없는 집인데 사랑이라도 받아야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 손아래 동서한테 무시당해. 다 내 팔자지 뭐. 저 형님 무시 안 해요. 왜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딱 봐도 그런데 뭐. 혹시 저한테 무시당할 일 하신 거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유 없이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동서로 어떤 사람이 들어오길 바랬을까? 어쨌거나 저는 본인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저까지 모나게 굴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잘 지내보자, 노력해보자 했었죠. 나 아는 사람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데 그게 그렇게 수입이 좋단다. 3년 만에 집도 사고 남편 차도 바꿔주고. 요즘엔 확실히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해. 살림한답시고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들이 멍청한 거야. 밖에 나가봐.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남의 집 애 봐주고 청소만 해줘도 100, 200은 벌 거다. 모처럼 주말이라고 시댁에 들렸는데 형님 들으라고 또 이런 소리를 하시더군요. 큰애 너 아직 한참 젊어. 더 늦기 전에 일거리 찾아봐. 작은 애야, 너도 틈나는 대로 큰애 취직 자리 좀 알아봐라. 요즘 취직하는 거 힘들어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젊은 사람들도 취직하기 힘든 세상인데요. 딴에는 형님 편을 들기 위해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형님에겐 고깝게 들렸던지 동서 보기에도 제가 한심한가 보네요. 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써주겠냐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실제로 요즘 백수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같은 데 보면 늘 나오잖아요. 청년 실업 심각하다고. 그래? 동서는 그런 뉴스까지 챙겨봐? 나는 종일 드라마만 보는데. 확실히 사회생활하고 능력 좋은 사람은 다르네.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입만 열면 형님을 구박했고 그런 형님은 제 말에 늘 꼬투리를 잡고 시댁에서는 그저 평범하고 무난하게 즐거운 얘기만 나누고 싶었는데 다른 시집도 이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한 가지 의아했던 건 제가 형님이라면 시어머니가 엄청 싫었을 텐데
형님은 자기를 구박하는 어머님에게 참 잘하더라고요. 어머니, 열무김치 좀 더 담아다 드릴까요? 어머니 열무김치 좋아하시잖아요. 비빔국수 해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 안 그래도 조금 남은 게 너무 쉬워서 버릴까 했는데 내일 당장 새로 담아. 네, 이번에는 얼갈이도 같이 넣을게요. 요즘 얼갈이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청소 좀 해라. 안쪽에 기름때가 잔뜩 꼈어. 네,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시키실 일 있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괜히 어머니가 하시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체 형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어머님에 대한 순수한 효심일까 싶었죠. 형님, 전자레인지는 제가 닦을게요. 저도 며느리인데 형님만 일을 시킬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하자는 생각으로 전자레인지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내가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순간 제 손을 탁 치며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싫구나. 애써서 잘하려 해봤자 아무 소용 없겠구나. 저에 대한 형님의 까칠함이 점점 심해져 갈수록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예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둘째가 너랑 결혼한 이후로 때깔이 달라졌다. 내가 걔 낳자마자 일 다니느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지 형보다 키도 작고 비리비리한데 요즘엔 확실히 인물이 나. 이게 다 마누라 잘 만난 덕이지 뭐. 어쩜 너는 밖에 일도 잘하는 애가 남편 내조까지 잘하니? 만일 이게 사실이라 해도 대놓고 칭찬받는 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 내조 같은 거 안 했거든요. 그냥 내 일에 충실했고 남편하고는 사이좋게 지냈을 뿐이었죠. 내조는요. 저도 바빠서 그 사람한테 일일이 신경 못 써요. 그 사람 요즘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자전거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아마 그래서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는 거지. 사는 게 힘들면 운동이고 뭐고 다 귀찮은 법이다. 역시 사람은 짝을 잘 만나야 돼. 나는 네가 내 며느리라는 게 너무 좋구나. 어머니는 내가 정말 그렇게 예쁜 걸까?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님처럼 애교 넘치는 성격도 아닌데 왜 그렇게 칭찬하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는데 점점 그 이유가 밝혀지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요즘 집집마다 인테리어 새로 한다고 종일 쾅쾅대고 못질하느라 너무 시끄럽다. 하긴 인테리어 새로 하면 좋긴 하지. 이 집도 한번 싹 손보고 단장하면 새 집처럼 변하긴 할 텐데. 제가 볼 땐 괜찮은데요? 어머니가 관리를 잘하셔서 깨끗해요. 아니야, 손볼 때 많아. 근데 인테리어 그거 하는데 돈 많이 드나? 많이 들죠. 은근히 꽤 들어요. 백사동 소연 할매가 그러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인테리어 한다고 싸게 할 수 있대. 다른데 반값이면 한다더라고. 딱 봐도 네 돈 들여 인테리어 해달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해주기 싫어서가 아닌 진짜 어머니 집에는 문제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만약 해야 한다 해도 제가 나서서 해줄 이유도 없었죠. 싸게 하면 좋죠. 근데 부실한 업체가 너무 많아서요. 다른 건 몰라도 인테리어는 제값 주고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진짜 큰돈 깨지거든요. 그래? 난 또 싸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인테리어 타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아쉬운 소리를 꺼내셨어요. 식기세척기인가 뭔가가 그렇게 좋다며? 수도요금도 많이 안 든대.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100배 깨끗하게 설거지 해준단다. 그런 거는 얼마나 하니? 회사별로 다르죠. 좋은 건 한없이 비싸고 싼 것도 있고요. 나도 싼 걸로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역시 저보고 사달란 얘기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사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싸고 좋은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 네가 좀 알아봐라. 근데 어머니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제가 그 금액에 맞춰서 알아볼게요. 아니다. 고모님 댁 둘째 서방님이 전자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쪽에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직원 통해서 사면 조금 할인받을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회피해야 했습니다. 한번 말리면 끝도 없을 걸 알았기에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를 최대한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거 좋긴 좋은데요. 저는 결혼할 때 이모가 사준다는 거 싫다고 했어요. 왜? 사준다고 할 때 봤지? 그거는 식구 많고 그릇 많이 나오는 집에서 쓰는 게 좋지. 저희는 식구라고 해봤자 딸랑 둘이잖아요. 집에서 밥 먹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있어봤자 거의 안 쓰게 되실걸요? 밥그릇 하나둘 나오는 거 그냥 손으로 씻으면 그만이니까요. 설거지라는 게 빨래처럼 모아놨다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괜히 공간만 차지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본인의 작전이 실패했다 생각했는지 어머니는 그 다음부터 대놓고 돈을 달라 하시더군요. 어느 날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걸어 말씀하시길. 바쁘니? 괜찮아요, 어머니. 잠깐 통화는 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 돈 좀 있으면 줘라. 돈이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이번 달 어머니 용돈 보냈다고 했는데. 용돈이라 그래봤자 20-30만 원인데 그게 며칠이나 가겠니? 어디 큰돈 들어갈 때 있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돈이 힘인 거다. 근데 난 통장에 몇 푼 없으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갑자기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 어쩌나? 내가 밤에 잠이 안 와. 아, 그러세요? 근데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이름으로 집도 있고 두 아들 다 장가 보내셨고 앞으로 큰돈 들어갈 일 있다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거나 뭐 그런 일일 텐데 그럼 저희가 알아서 책임지죠. 설마 어머니한테 병원비 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세요. 그래서 돈 못 주겠다는 거니? 사실은 돈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모아놨던 거 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괜찮은 주식에 넣어둔다고요. 어쩌죠? 저희는 애당초 양가 부모님은 용돈을 각자가 알아서 하기로 했기에 제가 따로 시어머니에게 돈 드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요구를 매번 들어드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초장에 차단하자 결심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해준 얘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할 거야. 돈 버는 며느리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어. 용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좀 귀찮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커트할 수 있는 건 커트하겠지만 만약에 자기한테 따로 연락해서 돈 얘기하면 절대 주지 마. 엄마한테 호구 잡히면 지갑 거덜나고도 남으니까. 알았지? 근데 어머니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사실 우리 엄마 돈 많아. 지금까지 내가 준 용돈 거의 안 쓰고 모아놨을걸?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한 번을 사준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참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시더군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제 회사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 니네 회사 건물 멋있다. 근사하네. 병원 가기 전에 네 생각나서 들러본 거야. 어머니 병원 가세요? 무슨 일로요? 무슨 일은 여기저기 안 아픈 구석이 없어. 항상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약 타고 그래야 돼. 식사는 하고 나오신 거예요? 밥이야 뭐 대충 한술 뜨고 나왔는데
아니 무슨 병원 검사비가 그렇게 비싸냐? 오늘도 검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또 몇십만 원 깨질 것 같은데 내가 지갑을 안 갖고 나왔지 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온 거지. 아하, 이런 수법을 쓰시겠다. 분명 버스 타고 온 거 뻔히 아는데 지갑을 안 가져왔다면서 버스비는 어떻게 낸 건지. 딱 봐도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라도 시어머니 병원비가 없다는데 그냥 무시할 순 없는 일이잖아요. 나 병원비 좀 다오. 대학병원까지 가서 외상하고 나올 순 없잖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일단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현찰이 없어? 은행 가서 뽑아야 돼? 아니요, 사무실 올라가서 가방 챙겨 오려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요. 검사 받고 그럴 땐 보호자 필요하잖아요. 병원비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침 일이 한가해서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고 나와도 괜찮아요.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 혼자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오냐 그러자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일주일 전에 검진을 받았거든요.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식탁 위에 병원비 영수증도 있었고 달력엔 병원이라고 체크까지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니다, 됐다. 병원 검진 그거 좀 미루지 뭐. 대학병원 예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미뤄요. 기다리세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나 그냥 집에 갈란다. 너 윗사람들 눈치 보이는데 어서 올라가서 나머지 일해라. 이렇게 어머니는 불이 나게 자리를 뜨시더군요. 당연히 저한테 버스비 달란 말도 안 하셨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인테리어? 몇 년 전에 싹 다 뜯어 고친 집을 또 하겠대? 엄마도 참 대단하다. 인테리어비가 얼만데? 그리고 식기세척기 얘기도 했죠. 말도 안 돼. 전에 식기세척기 광고하는 거 보면서 설거지까지 기계한테 맡기냐고 난리쳤으면서. 그리고 아까 낮에는 우리 회사 앞에 오셨더라고. 병원비 좀 달라고. 그래? 이상하네.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 엄마가 돈을 밝히긴 하지만 모냥 빠지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그렇게 대놓고 돈을 달라 했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제게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겁먹지 마라. 돈 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고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한 거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희 친정아버지 영양제 뭐 드시니? 영양제요? 글쎄요. 무슨 일이신데요? 별건 아니고 내가 전에 신세진 게 있어서 어떤 영감한테 비싸고 좋은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대단한 신세를 졌길래 비싼 선물까지 하려고 그러시나 궁금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신세를 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꽁냥꽁냥하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늙음하게 심쿵한 감정을 선사했으니 신세라면 신세겠죠. 어쨌거나 그 썬남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다른 사람도 아닌 친정엄마였어요. 네 시어머니 다니는 복지관에 장권사님 다니잖아. 장권사가 나한테 말해주더라. 니네 시어머니 요즘 연애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의 돈 타령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랑 밥 먹고 차라도 마시려면 지갑 속이 좀 넉넉해야 했으니까요.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의 연애를 응원하고자 퇴근길에 어머님께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어머나, 50만 원씩이나? 이게 웬 거냐? 전에 결혼하면서 선물 받았던 건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어서요. 어머니 쓰세요. 선물하신다는 영양제도 이걸로 사시고요. 장도 보시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상품권 또 생기면 그것도 어머니 드릴게요. 입이 귀에 걸리는 어머니를 보니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건 그 후 한 달 뒤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시댁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 그동안 제사 음식을 형님이 도맡아 했다길래 내가 하겠다라고는 못해도 조금은 도와야 한다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랑 형수가 준비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아. 국 끓이고 생선 조금 굽고 전 같은 거는 사서 올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야. 남편 말을 들은 후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아니다, 됐다. 굳이 너까지 올 거 없어. 그냥 우리끼리 지낼게. 형님네도 다 오시고 그 사람도 가는데 당연히 저도 가야죠. 저 결혼하고 첫째 산대요. 니네 친정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싫어하잖아. 교회는 엄마만 다니세요. 그리고 저희 친가도 제사 지내는데요, 뭐. 명절에 차례도 지내고요. 근데 얘가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 왜 이렇게 달라붙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어머님이 시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보, 당신도 둘째 며느리 마음에 쏙 들지? 당신 살아있었으면 엄청 예뻐했을 텐데. 앞으로 우리 둘째 며느리 잘 좀 봐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형님네 결혼하고 이듬해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처음에 어디서 만나셨는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러다 보증 잘못 서는 바람에 집 날린 얘기부터 그래도 항상 금술은 좋았는데 어쩌다 동네 미자건 아줌마랑 바람피다 걸려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다느니 등등등. 그리고 끝에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네 시아버지는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니? 제사상 받고 3일 내로 꼭 꿈에 나타난다. 나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랑 며느리, 손주들 꿈에도 와. 너도 제삿날 와서 인사드려봐. 며칠 있다가 꿈에 오실 테니까. 그때 그 얘기가 참 신기하게 들려서 진짜 오시는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제삿날 오길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지 말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넌 그냥 회사 일해. 바쁜데 굳이 오지 말고. 어차피 퇴근하고 가는 건데요, 뭐. 거참, 알았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님의 말투는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는 게 싫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안 갈 순 없었죠. 제삿날 당일 조금 일찍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는데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일찍 왔네. 굳이 이렇게 일찍 올 거 없는데. 어머님은 국을 끓이고 있었고 형님은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형님, 전 부치는 거는 제가 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됐어. 이건 늘 내가 했던 거야. 동서나 쉬어. 열심히 돈 벌다 오신 능력 좋은 커리어 우먼 며느리님 피곤할 거 아니야. 형님의 이런 말투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에 가슴에 담아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어머니, 저 뭐 할까요? 잭이라도 닦을까요? 야, 그걸 여태 안 닦아놨겠니? 큰애 얘기 못 들었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쉬라니까. 시집 제삿날은 며느리가 고생하는 날이라는데 어머님도 형님도 저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더군요. 하지만 몸은 편해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편했습니다. 요즘 바쁘잖아. 안 와도 되는데.
아니에요. 안 바빠요. 그래봤자 일반 직장인인데 특별하게 바쁜 건 없거든요. 일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쁜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소리가 아닌 분명하게 씨가 있는 말이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일로 바쁘다니요? 혹시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됐어. 아니면 그만이고. 그때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 마치 저를 쓰레기 보듯 하시더군요. 그만들 쫑알대라. 제사 음식 차리면서 수다 떠는 거 아니다. 얼마 후 남편이 오자 두 사람의 태도는 또 돌변했습니다. 서방님, 오랜만에 얼굴 보네요. 별일 없죠? 형수님, 이번엔 전을 직접 붙이신 거예요? 이 사람 좀 시키시지. 공사 다 망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시켜요. 제가 그냥 뚝딱뚝딱 하면 되는 걸. 그때 남편도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저를 향해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갑자기 뭐야? 내가 왜 불쌍한데? 엄마 눈엔 그냥 다 불쌍해 보여. 제사상 준비할 때 제가 한 일이 없으니 시간이 늦더라도 뒷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마저도 못하게 하시더군요. 내일 출근들 해야 되니까 둘째네는 얼른 가라. 아니에요, 어머니. 설거지랑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너한테 그런 거 안 바란다. 괜히 부산스럽게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라. 나랑 큰애랑 하면 되니까. 그냥 가. 여러 사람이 하면 더 불편해. 시댁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학교 다니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따돌림이란 건 단 한 번도 당한 적 없었는데 이렇게 대놓고 따돌림을 당하니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 울지 마. 자기 속상한 거 알아. 두 사람이 왜 저러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네. 아까 형도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형수님은 어차피 얘기 안 해줄 거고 조만간 내가 엄마 따로 만나서 물어볼 테니까 울지 마. 응? 그나마 남편이라도 저를 챙겨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봤자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 않았고 어쩌면 제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일주일 후에 알게 됐죠. 남편이 저 모르게 어머님 댁에 다녀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만도 했겠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큰 잘못이라도 한 거야? 그게 아니고 형수님이 뭐라고 했나 봐. 형님이? 엄마 말이 형수가 그러더래. 당신 남자 관계 문란하다고. 뭐? 형수 아는 사람이 당신이랑 대학을 같이 다녔는데 그때부터 유명했다고. 술만 마시면 남자들한테 앵기고 친구 애인 뺏기도 했고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나랑 연애하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다른 남자 만나고 그랬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엄마가 그냥 넘기겠어.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제가 연애라도 많이 했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대학 다니는 동안 소개팅은 몇 번 했어도 정식으로 연애한 적이 없었고요. 대학 4년 내내 강아지한테 꽂혀서 유기견 센터 봉사 다니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그러다 눈에 밟혀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강아지를 계속 키웠고 결혼 후엔 부모님이 계속 키우는 중이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회사는 다르지만 일 때문에 만나게 된 사이였기에 서로의 일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연애하면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기에 다른 남자 만날 마음도 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란했다고요? 혹시 당신 그 말 믿어?
믿긴 개코를 믿어. 내가 당신을 몰라? 그럼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지. 형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안 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 뭐든지 하나에 꽂히면 그냥 직진이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씨도 안 먹히더라. 그래서 나도 지금 엄마랑 한판하고 오는 거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함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적용이 될지 몰랐어요. 처음부터 나를 싫어했던 형님. 그거야 뭐 사람 싫은데 이유 없는 거니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 없는 말 지어내는 거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형님을 만나러 갔죠. 일단 지금 어디시냐 카톡을 했더니 한참 만에 답이 오더군요. 애들 아빠 가게 나와 있는데 왜? 왜냐고 묻는 말에 답장을 하지 않고 시 아주버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버님이 반겨주시더군요. 아이, 재수씨! 재수씨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형님이 여기 계시다길래요. 형님 좀 뵈러. 아이, 그 사람 지금 화장실 갔는데. 저기 바로 오네. 형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나 이내 곧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카톡 씹더니 직접 온 거야? 뭐 되게 급한 일이라도 있나 봐. 급하다기보단 자세하게 얘기 듣고 싶어서요. 동서가 나한테 들을 얘기가 뭐 있어? 다행히 그날 비가 많이 내렸던지라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손님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말,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은 들어야 했으니까요. 제가 남자 관계 문란했다는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가 그래?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한가요? 형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랑 대학 같이 다닌 사람한테 들었다면서요. 제가 뭔가를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살짝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매우 당당했습니다. 직접 들었어. 솔직히 나만 알고 있으려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서방님도 안 됐고 무엇보다 세상 멋있는 며느리인 줄 알고 있는 어머님이 불쌍해서 얘기한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그 말이 다 사실이면 잘못됐다고 할 순 없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아주 대단했다 그러던데. 이미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애써 해명해봤자 소용없을 거고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사람 무슨 과였대요? 저랑 같은 과였대요? 그렇진 않고 그 사람 불문과 다녔대. 불문과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동서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남자 밝히기로. 그래요? 그 사람이 남자였군요? 불문과에 뭐 여자만 있어? 당연히 남자도 있지. 이상하다. 우리 학교 불문과에는 여자만 있었는데. 학년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 사람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 끝까지 당당했어요. 뻔한 거짓말을 해놓고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 보이더군요. 아니요. 저희 학교 불문과에는 여자들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어딨긴요. 저 여대 나왔어요. 불문과, 영문과, 국문과 죄다 여자들만 있었다고요. 빈틈은 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형님이 딱 그랬죠. 대학교에 학생이 많으니 그냥 누군가 그랬다더라. 그 사람이 직접 봤다더라 하면 진실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형님은 제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형님의 모든 거짓말이 와르릉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형님은 그저 어이없다는 듯 웃음만 짓더군요. 아마도 그 어이없음은 자신의 허술함을 탓하는 거였겠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집에 가서 얘기해. 손님들 있잖아. 집에 가서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말을 지어낸 거야? 정신 나갔어?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큰 소리를 쏟아내는 동안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형 전화 왔었어. 얘기 다 들었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대. 그리고 엄마한테는 형이 잘 얘기할 테니까 꼭 마음 풀라고 전해달래. 마음을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어쨌든 나는 문란한 여자가 아닌 게 명백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간만에 아주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을 통해 사과를 했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는지 다음날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더군요. 재수씨한테 이런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이 사람이 재수씨한테 시기 질투 뭐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재수씨 늘 우리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어쩌다 애 엄마가 못난 짓을 했는데 마음 푸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동안 제가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거죠. 뭐 죄송합니다. 사실 아주버님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전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설 명절이 돌아왔는데 그 난리가 있고 처음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거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며느리로서 명절 준비는 소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 전날 모처럼 시댁에 가는 거니 좋은 선물을 들고 가고 싶어 백화점을 찾았는데요. 쇼핑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남편과 함께 있어서 신속하게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며 깁스를 해주더군요. 음식 준비하러 안 온다고 어머니가 화내면 어떡하지? 괜찮아. 내가 방금 전화해서 사정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가자. 정말 아침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계속 쉬라고 했지만 전 어떻게든 시댁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오후에 시댁을 찾았는데요. 다쳐서 어떡하냐, 아픈데 뭐하러 왔냐 라는 소리까지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워해 줄 줄은 알았는데 어머님과 형님은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더군요. 현관에 들어서도 눈길 한 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왔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간신히 다리를 쩔뚝대며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너 반갑대? 여긴 뭐하러 왔어? 정초부터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제게 떡국떡을 던지더군요.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그냥 얼어붙었는데 그 모습을 본 형님은 산처럼 쌓여있는 잡채를 버무리며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딴 건 혼나야 돼.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여기로 와? 주저앉고 싶었지만 깁스한 발이 아파 주저앉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은 바들바들 떨렸죠. 엄마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데리고 기껏 왔더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남편이 화낼 만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요. 이런 한심한 놈아. 넌 어디서 여자를 골라도 저런 물건을 골랐어? 네가 뭐가 못나서 저딴 거랑 결혼했냐고. 남편도 아주버님도 지난번 오해에 대해 어머님께 제대로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거짓말로 저를 모함한 거라 말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문란한 며느리로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뭐가 억울해? 멀쩡한 내 아들 두고 그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서 억울해? 니네 엄마 아버지도 아시냐? 딸내미가 이렇게 나쁜 년인 거. 알면 결혼 못 시키죠. 적어도 양심이란 게 있다면요. 지난번 일로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거짓말이 들통났으니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여전하더군요. 순간 다리 아픈 걸 잊을 만큼 화가 솟구쳤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젠데요? 있지도 않은 사람 만들어서 얘기 지어내더니 이번엔 또 뭔데요? 왜요? 또 누가 저 봤대요? 이번엔 고등학교 동창인가요? 똑바로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어. 직접. 저 못지않게 눈을 부라리는 형님, 뭔가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었어요. 전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요? 뭘 보셨는데요? 형님이 직접 보신 거 말씀해 보세요.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당당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날은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아주버님, 형님네, 아들 둘, 그리고 제 남편까지. 그래서 오히려 잘 됐다 생각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동서나 못 봤어? 나는 동서 봤거든? 월요일 어디서요? 저기 길 건너 성당 뒤쪽에서. 시댁 길 건너 성당 뒤. 생각해보니 제가 거길 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을 보진 못했었거든요. 난 동서 봤거든? 거기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던데? 아니야? 네, 맞아요. 성당 뒤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었습니다. 저 거기 갔던 거 맞아요. 근데 형님은 못 봤거든요? 하긴 딴 데 정신 팔려서 주변 돌아볼 겨를이 없었겠지. 그때 어떤 젊은 남자랑 아파트에 들어갔잖아. 동서 참 간도 크다. 어떻게 시댁 근처에 사는 남자랑 붙어 먹냐? 네? 붙어 먹다니요? 낯선 남자랑 아파트에 왜 들어가? 커피숍이나 밥집이라면 이해해. 근데 사람 사는 아파트에 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겠냐고. 뻔한 거 아니야?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젊은 남자랑 아파트로 들어간 게 맞았기에 잘못 보신 거라고 우길 순 없었어요. 어디 둘러대 봐. 이번엔 뭐라고 핑계댈래? 거기에 친척이라도 사니? 하지만 저는 절대 남자랑 붙어 먹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날 저랑 그곳에 함께 갔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형수님, 그때 거기 저도 있었는데 저는 못 보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날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저희 집 보러 갔었습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남자, 부동산 사람이었어요. 느닷없는 남편의 얘기에 놀란 형님은 어떻게든 자기 말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 부단히도 애쓰더군요. 집을 왜 보러 가요? 서방님네 아직 전세 계약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굳이 왜 이 동네 집을 알아봐요? 말씀해 보세요. 그제서야 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지금부터는 남편이 알아서 정리할 순간이었죠. 집을 왜 알아보겠어요? 이사하려고요. 전세 계약 남았지만 그래도 이사하려고요. 엄마 모시고 넓은 집에 같이 살려고요. 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요. 어머니, 이사하실 거예요? 아니다. 나도 처음 듣는 얘기다. 엄마 이 집 낡아서 인테리어 해달라고 했다면서, 새 집에 살고 싶다면서, 우리 사는 아파트 집주인이 집 팔렸다고 일찍 나가줄 수 있냐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신축 아파트 넓은 평수로 이사해서 엄마랑 같이 살려고 했어. 하물며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엄마 며느리가 생각한 거야. 엄마가 자기 불편해한다고 몇 년만이라도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모두가 조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아요. 솔직히 남편은 싫다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집 보러 갔었거든요. 남편이 주차하고 뒤따라오는 동안 부동산 직원과 제가 먼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본 형님이 또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직접 그 부동산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시켜줄게. 그러면 되는 거지?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스피커폰으로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명절 지나고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신 집 거기 5층에도 괜찮은 집이 나와서 전화드리려고 했어요.
상황이 종료되자 어머님과 형님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식탁에 앉아 얘기했어요. 형님이 저 싫어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어쩌겠어요.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 지어내시는 거예요? 형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형님이 못 받은 시어머니 사랑 저보고 다 받으라고. 딱히 물려줄 거 없는 시댁이니 사랑이라도 받으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 거예요? 저 죽이려 만들면서까지 뺏고 싶으셨어요? 그랬다면 죄송하네요. 어떻게든 물러냈어야 됐는데 등신같이 신랑만 보고 살아서. 제 얘기가 끝나자 아주버님은 형님의 손을 잡아 끌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당장 나와! 여보, 그게 아니고. 미쳤어? 애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그냥 애들이나 잘 키우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답답하면 운동이나 다니고 그래도 심심하면 교회라도 나가라고 했지.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님이 아주버님 손에 잡아 끌려 나가려 하자 그제서야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그만해.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아휴, 정초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지. 그리고 큰애 너. 어머니는 아주버님의 손에서 형님의 손목을 풀고는 형님 앞에서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형님의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이 나쁜 년. 아무리 지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지조차고 나까지 못된 시애미를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응? 네 서방 손에 끌려나가지 말고 네 발로 나가 당장. 형님이 먼저 나갔고 뒤따라 아주버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뭐라고 드릴 말이 없네요.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며느리 욕하지 말고 내 욕해. 그리고 재수씨, 제가 진짜 면목 없습니다. 재수씨한테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미안해요. 어머님이랑 식사하시고 쉬다가 조심히 가세요. 차마 좋아하는 눈도 못 마주치고 사과하시는 아주버님이 어찌나 짠해 보이던지 제가 다리만 멀쩡했다면 배웅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형님네 가족들이 가버리고 어머니는 제게 던졌던 떡국떡을 주워 담으며 훌쩍 이시더군요. 엄마, 그냥 냅둬. 내가 치울게. 남편의 말에 참고 참았던 어머님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내가 나이를 헛먹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제대로 확인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저 한쪽 얘기만 듣고 무조건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나도 어쩔 수 없는 애미라고 그저 내 아들 걱정만 하고 내 아들 생각만 한 거야. 엄마, 그만 울어. 이제 다 알게 됐잖아. 오해 풀렸잖아. 그래도 명절이라고 깁스까지 해갖고 기껏 시댁에 왔는데 그런 애한테 떡이나 던지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어머니, 오해 푸셨으면 됐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처음에 큰애 얘기 듣고 눈깔이 돌더라. 당장이라도 니네 친정 가서 따지고 싶을 만큼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아들 생각하니 차마 이혼남은 만들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너한테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 미안하다. 아이처럼 주저앉아 우는 어머니를 보니 괜히 저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다리만 멀쩡했다면 안아드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정초부터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쌍으로 눈물 보이고 아이,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엄마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서둘러 밥 차려줄게. 그리고 둘째 너는 가만히 있어. 일하고 싶으면 다리 그거 다 낚고서 해라. 그렇게 오붓하게 세 식구가 밥을 먹으며 남편이 어머님께 넌지시 물었습니다. 엄마, 이사 가는 거 어때? 우리랑 같이 사는 거 괜찮아? 엄마 며느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데. 싫다.
그냥 혼자 살련다. 이 집이 지난번엔 깨끗해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낡긴 낡았더라고요. 화장실 벽에도 금도 조금 가 있고 월요일에 보고 온 아파트 깨끗하고 좋아요. 몇 년만이라도 살아보세요, 어머니. 아니야, 싫어. 낡은 건 낡은 거지만 그래도 난 이 집 못 떠나. 예전쯤 네 아버지가 다 날리고 그 뒤로 죽어라 이래서 이 집 마련하느라 15년 걸렸다. 말이 내 집이지 대출금 갚느라 몇 년을 더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니까 좋은 집 가서 살고 싶으면 니들이나 가. 결국 어머님은 그냥 그 집에 계속 사시고 저희만 시댁 근처로 이사 오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이 아주버님과 조금 긴 통화를 하더군요. 형수가 조만간 자기한테 정식으로 사과할 거래. 그리고 당분간은 엄마 집에 안 올 거라고 전해달래요. 썩을 년. 당분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오지 말라고 해. 그동안 내가 걔한테 속아서 정신 나갔던 거 생각하면 아주 친절머리가 나. 조만간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던 형님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별로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사과라는 게 말이 쉽지 정작 하려면 어려운 거니까요. 또 내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따라 진짜 큰 용기를 내야 되는 일이었기에 형님은 차마 그 용기가 안 나나 보다 했죠. 형수님 전화 아직도 안 왔어? 계속 안 올 것 같은데? 형이 나한테 전화해서 매일 물어봐. 형수님이 자기한테 사과했냐고. 그렇다면 형님은 매일매일 아주버님한테 한 소리 듣겠네. 내일 또 아주버님 전화 오면 말씀드려. 사과 안 받아도 된다고. 한 달 지나서 사과 받기도 좀 그렇잖아. 형님이야 안 보면 그만이고 전 그저 어머님한테만 잘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이라는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닥이었습니다. 그 후 두어 달 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허리 아프신 것 빼고는 나름 건강하신 편이라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죠. 다행히 어머님은 제가 도착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쩌다 쓰러지셨어요? 어쩌다 쓰러지긴. 나도 이제 늙은 거지. 예전에 네 아버지 보증서 따 망했단 얘기 들었을 때도 정신 차렸고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정신줄 꽉 붙잡았는데 이젠 나도 그게 안 되나 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쳐서 쓰러지셨다는 건데 대체 왜 그랬는지 알 필요가 있었죠. 왜요, 어머니?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어디서 쓰러지신 건데요? 네? 제 말에 별 대답 없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님을 대신해 저보다 먼저 병원에 도착해 있던 남편이 설명해 주더군요. 집에서 쓰러지셨어. 형 전화 받고 그랬대. 형? 아주버님?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형네 이혼한대. 벌써 이혼 서류 제출했고 애들 양육권 정리도 끝났대. 이혼이라 순간 나랑 있었던 일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형님 잘못이었지만 어쩐지 그게 사실이라면 괜히 미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왜? 혹시 나 때문이야? 아니야. 왜 자기 때문에 이혼을 해.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럼 왜?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할 거 아니야. 그때 조용히 계시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 엄마한테 남자가 있단다. 어쩌다 잠깐 눈 맞은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남자란다. 와, 그야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란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작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 펴놓고
저만 괜히 죽일 듯 잡았던 거예요. 엄마 그 얘기 듣고 쓰러지신 거야. 정신줄 놓을 만도 하지.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 반나절 누워 계시다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신 후엔 곧바로 정신줄을 챙겨 잡으셨죠. 그래도 지 새끼들 끔찍히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구박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예뻐했는데 그년이 이렇게 날 뒤통수 치네. 감히 내 아들을 우롱해? 그나마 지 입던 옷만 챙겨서 나갔다니 다행이지. 이것저것 챙겨서 나가려고 했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뒀어. 맘 같아서는 애들도 안 주고 싶은데 죽으면 죽었지 혼자는 못 나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둘째만 데리고 가게 했단다. 아무리 바닥인 사람이라고 해도 엄마는 어쩔 수 없잖아요. 둘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도 아직 어린 둘째는 품에 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어머니는 마치 회춘한 듯 예전보다 훨씬 기운 넘치셨습니다. 초등학생 손주 챙기느라 아주버님 집을 드나들며 집안일도 거의 해주셨죠. 얼마 후 어머니 생신 때 오랜만에 아주버님과 다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빈자리가 둘이나 있었지만 되도록 허전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의 모습이 딱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내는 아내지만 형님한테 보낸 둘째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이야. 잘 지내시는 거지? 당연히 잘 지내지. 형이 은근히 근성이 있어서 이혼하고 난 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 다행이고. 근데 아무리 일을 악문다고 해도 아빠잖아. 둘째 안 보고 싶을까? 원래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애들 만나고 그러지 않나?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는 모르는데 형수가 데려간 둘째, 걔 우리 형 자식 아니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랑 나는 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다른 남자 자식인 거. 진짜? 근데 왜 그냥 키운 거야? 얘기인즉 형님이 큰애 낳고 바람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았는데 그 무렵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형님 친정집도 변변치 않았고 무엇보다 형님이 울고불고 매달려 눈 질끈 감고 받아준 거래요. 그때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무조건 이혼하라고 했는데 형도 참 결국 그걸 받아주더라. 엄마한테는 끝까지 비밀 지켜달라면서 울면서 말았는데 그때 나도 엄청 울었어. 근데 형수는 그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진짜 우리 형 와이프라 아무 말 안 했는데 진짜 미친년이야. 나의 형님이었던 사람은 그렇게 바닥에서 더 바닥을 찍고 내려가더군요. 어쩌면 이제라도 이혼해서 잘 됐지.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야. 아마 형도 같은 생각일 거고. 그 일이 있고 1년 후 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늘 아들만 있던 집안에 딸이 태어났다고 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 후로 형님이었던 여자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 벌은 남 못 준다고 어디서 또 누군가를 모함하며 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이상한지 꼭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저는 딸을 찾으러 갑니다. 어머니가 제 딸을 너무 예뻐하셔서 주말 내내 데리고 계셨거든요. 모처럼 좋아하시는 돈도 좀 챙겨드리고 오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